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2부에서 다룰 시상식 분야는 음악상, 주제가상, 분장상, 시각효과상, 편집상, 의상상, 촬영상, 각색상, 각본상이 되겠습니다. 예. 나 이거 하고 그냥 쓰러질 거야. 그냥. 몸살 걸릴 것 같아요. 쓰러질 거야. 난 쓰러질 거야. 아, 네. 하여튼 음악상부터 차근차근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음악상입니다. 후보에는 캐롤, 스타워즈, 스파이 브릿지, 시카리오, 헤이트풀 에잇이 있습니다. 예. 캐롤 카터버의 감독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아노말리사라고 아까 전에 1부에서 얘기했던 네.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에 올라갔었던 작품 있죠? 네. 그걸로 갖다가 음악상을 받은 경험이 있고요. 어, 예, LA 비평가 협회에서요. 트루 구릿 그리고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작품에서 네. 음악 감독님을 하셨고요.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원래는 무용 쪽에 전문곡을 많이 쓰셨었대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러다가 코엔 형제 그 돌팔이 의사라는 작품으로 음악 쪽으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네. 제가 말한 지금 뭐 트루그릿이라든가 괴물들이 사는 나라 말고도 많은 작품들에 많이 공헌을 했다고 그래요. 음악 쪽에서.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존 윌리엄스 감독. 뭐 얘기는 뭐 짧게만 하겠습니다. 1960년도에 이제 처음 영화판에 들어가서 영화 감독님으로 데뷔하셨고 네. 뭐 유명한 걸로는 뭐 빰빰빰빰빰빰빰빰. 예, 그렇죠. 예, 오늘은 스미스가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붕 위의 바이올린으로 아카데미 편곡상, 조스, 스타워즈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이력이 있죠. 아, 끝났죠, 존 윌리엄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분은 뭐 설명이 거의 필요 없으신 분이라. 이분 작품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화면에서 보여줘야 될 효과를 그냥 음악 딱 들려줘도 이 장면일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분위기를 잘 살리는 음악이 많아서. 예. 네. 그리고 이제 토머스 뉴먼 감독님이신데요. 예, 스파이 브릿지. 네. 대표작으로는 월이, 007 스카이포, 스카이포. 예, 그 다음에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 네. 그 다음에 아메리칸 뷰티, 그리고 1994년에는 작은 아씨들과 쇼생크 탈출로 이분이 이 두 작품을 1994년도에 음악상 후보로 둘 다 올려버린 예, 그런 장본인이시기도 해요. 하지만 둘 다 받지 못했다는 거? 예, 둘 다 받지 못했고요. 죄송하지만 스파이 브릿지도 음악상밖에 모자르지 않아. 예. 그 다음에 시카리오, 조한 조한슨 감독이고요. 네. 미스터리, 엔드 오브 썸머,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네. 프리즈너스. 그리고 2015년도 골든글러브 수상자이시기도 해요. 예, 작년이요. 작년. 작년 수상자이시긴 하지만 사랑에 대한 모든 것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헤이트풀 에잇 네. 얘기 드릴게요. 엘니오 모리코네 감독. 이분도 말이 거의 필요 없는데 그쵸. 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골든글로브랑 영국 아카데미, 크리티스 초이스,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 올해의 음악상 부분들은 거의 이분이 휩쓸고 계세요. 엔니오모네 예. 1960년대에 처음 영화 음악 세계에 들어가신 분이고 네. 거의 지금 맡은 작품만 약 400편. 400이요? 장난 아니다. 크고 작은 영화만 다 합해서 400편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뭐 러브 어페어, 피아니스트의 전설, 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뭐 예, 그런 작품들이 있었고요. 네. 분석이고 자시고 간에 제가 봤을 때도 헤이트풀 에잇의 엔니오 모리코네 감독이 받을 것 같은 게 타란티노 감독이 음악을 좀 중요시한 거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봐서도 그런 것 같고 네. 캐롤도 노래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좀 의문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존 윌리엄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다시 리부트된 이 작품에서 받기도 좋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받으신 분도 제외하고 네. 봤을 때는 애니오 모리코네 감독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그 배당률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도 헤이트풀 에잇이 가장 독보적이고 그 다음이 스타워즈 정도.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음악상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주제가상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상에는 레이싱 익스팅션이라는 영화의 만트레이라고 하는 곡, 그리고 더 헌팅 그라운드의 Till It Happens to You, 네. 그리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 나온 Earned It이라는 노래고요. 그다음 뉴스에 나왔던 심플송, 그리고 007 스펙터에 나온 Writings on the Wall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야, 오늘 참 발음이 잘 굴려가는 것 같다. 원래 이래요. 예, 이제 설명드릴게요. 레이싱 익스팅션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줄거리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멸종 위기에 처해진 이제 동물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네.
나온 작품인데 음. 이 감독님 자체가 예전에 돌궐에 네, 사육을 하는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쵸. 그런 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더 코브 예, 도커브라는 작품이고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 만타이레이라는 주제곡이 네.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은 큰 가오리 거기에서 따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거 뮤직비디오를 보긴 했는데 네. 뮤직비디오 상도 그렇고 이 영화 포스터 상도 그렇고 음. 빌딩에다가 쏘아서 보여줘요. 그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네. 참 곡이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가사 내용이 대부분 주제가상은 영화랑 비슷한 내용의 가사가 가는데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뭐 멸종되고 뭐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없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고 뭐 피아노랑 함께 되게 담담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담백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음악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영화는 더 헌팅 그라운드라는 영화인데요. 네. Till It Happens to You라는 곡이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인권 영화제에서 나온 작품이기도 하대요. 음. 군대나 그리고 대학 내에 음. 성폭력 문제를 다룬 그런 영화라고 하는데 네. 거의 우리나라도 물론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도 이후에 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서 감독이 네. 이거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네. 더욱더 특이한 거는 이 주제가를 부르신 분이 네. 작사 작곡의 레이디 가가. 네. 전 이거 보고 놀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이디 가가가 그 이런 뭐 노래를 불렀었나? 레이디 가가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레이디 가가는 기본적으로 행위예술가처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천재입니다. 4살인가 7살 때부터 피아노 악보도 없이 곡을 칠 정도로 굉장한 천재고 14살 때인가 그때 스스로 공연도 했었다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퍼포먼스 때문에 가창력이나 실력적인 부분이 묻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노래도 웬만한 팝스타보다 훨씬 잘해요. 곡도 레이디 가가가 작곡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나는 작사 작곡도 해서 직접 불렀다고 들고 있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아라. 너네들이 그런 상황을 직면한 적이 있었느냐? 그럼 뭐 그런 상황을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 너네 인생 중에. 그런데 그렇게 쉽게 힘내라, 떨쳐내라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인데 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성인권에 대해서 음악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죠. 아니 예전에 레이디 가가 한국 올 때 아 예. 개신교인들 내한 네.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아.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으로 네.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 악마가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레이디 가가 자체도 사실 천주교죠. 네. 하여튼 퍼포먼스가 좀 기괴하긴 한데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알기로는 Till It Happens to You가 이번 제 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공연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심플송은 안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아 그리고 네. 그래미 어워즈에서 데이빗 보위에 아. 출연을 하면서 공연도 꾸몄었거든요. 네, 레이디가. 네, 그것도 좀 인상 깊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인데 네. 언드잇이라는 주제곡인데 네. 거의들 내용은 아실 것 같아서 원작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대충 내용이 뭐죠? 여자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상사가 은밀하고 숨겨놓는 게 캥기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그래가지고 왜 18세인가 했더니만 이게 SM적이란 거나 뭐 좀 그런 게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징그럽다고 그러는데 변태스럽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아까까지만 해도 막 줄거리 소개할 때는 계속 책 읽듯이 읽다가 예. 이번엔 나긋나긋한 명주의 네.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예. 이거 나긋나긋하게 읽어야지. 잘못 읽었다가 오해받아요, 이게. 네. 저는 이 위켄드라는 가수를 잘 몰랐는데, 흑인 감성풀의 그 소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저 뭐 그런 거 부르는 거 있잖아요. 김주한 아저씨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좀 웃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좀 표현을 아니야, 했는데. 재밌었어요. 예, 뭐 R&B적 감성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충만하게 나온 것 같아서.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크레이지 인 러브가 나올 줄 알았어요. 크레이지 러브? 아. 되게 끈적끈적하게 부르잖아요. 곡 자체도 되게 끈적끈적하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가사 내용도 당신은 완벽하니까요. 당신은 항상 그럴 가치가 있어요. 당신은 그럴 대우를 받을 만해요. 당신이 하는 방식, 당신이 얻어낸 거예요. 뭐 이런 끈적끈적한 가사를 써가지고 꼬시는 가사지, 꼬시는 가사.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뉴스 심플송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효식군이 더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네. 데이비드 랑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만들었는데요.
주인공이 뭐 스트라빈스키랑 동성연애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사실은 없고요. 네.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서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스트라빈스키 같은 경우는 뭐 봄의 제전이나 페트로슈카가 굉장히 유명하고 뭐 노담의 칸타빌레에서 저도 그것 때문에 기억했어요. 네. 근데 영화 이 음악이 굉장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심플송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네. 이 곡이 도대체 뭐길래 주인공이 지휘를 안 하려고 할까? 네. 마치 맥거핀처럼 다루다가 마지막에 결국 지휘를 하는데 그 영화 내내 풍겨지는 현대적인 예술 느낌? 그 느낌과 굉장히 잘 부합하는 노래예요. 시 같아요. 가사 일부분이 네. 모든 것을 알고 있네.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네. 전율을 느끼고 네. 그 모든 외로운 밤들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가는 가사인데 아 이거는 극히 일부. 쉽게 심플송을 이야기하자면 현대판 마이웨이. 아 마이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나나나 그 노래인데 마이웨이가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인생에 대한 얘기라면 심플송 같은 경우에는 감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은 워낙 곡이 어렵기 때문에 네, 워낙 곡이 어려워요. 조수미 씨가 부른 걸로도 화제가 아. 됐는데 저도 뉴스를 보면서 이 노래 들으면서 요즘 말로 하자면 광광 울었다. 네, 들으면서 울었어요. 영화 보고 잘 안 우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울었는데 영화에서 나왔던 목소리랑 그 우리가 유튜브나 그런 데서 찾아서 듣는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유튜브나 이런 음원으로 나온 목소리에서는 몸의 울림이 좀 덜하고 구성으로 타는 맑은 음성이 더 있는데 영화 내에서 녹음을 따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더 몸의 울림이 사용되는 굵은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수미 씨의 전성기 때보다 익은 나이가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좋고 마지막에 가서 피아니시모를 고음에서 되게 작게 끝나는데 그때 음성은 전성기 때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들을만한 음악이라서 의미 깊게 들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데이비드 랑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네. 뭐 굉장히 커리어가 화려한 작곡가고 그래미도 받은 적 있고 뭐 올해 뮤지컬 작곡가상 받은 적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고 영화 음악으로도 좀 활동한 게 있는데 레퀴엠 포어 드림이 제일 유명하죠. 레퀴엠 포어 드림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인데 그거 보면은 그 사운드도 정말 강렬하잖아. 솔직히 제가 보지는 못해요. 나도 안 봐서 잘 미안해요. 이 사운드가 가장 유명하게 쓰인 그 동영상 클립이 그 아 예. 큐브릭 영화 편집해놓은 영상이 있어. 거기서 이걸 썼었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 이거를 길게 설명했냐면요. 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좀 더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007 스펙터인데요. 샘 스미스라는 이분이 저는 잘 몰랐었는데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샘 스미스 그러더라고요. 요즘 떠오르는 팝 가수 중에 최고봉이죠. 네, 그리고 네. 작년에 그래미에서도 상을 탔었고 네. 영국 쪽에서 새롭게 등장한 신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내한 한번 했었는데 그 동영상으로 유명해요. 샘 스미스를 너무 좋아하는 재즈 댄서가 콘서트 내에서 춤을 엄청 열정적으로 추는 거야. 그래서 샘 스미스가 불렀어 무더위로 자기가 노래 부를 테니까 옆에서 춰달라고 막 자기가 영광이라고 막 추면서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노래 굉장히 유명한 거 많아요. 샘 스미스 쳐도 92년생이지. 네, 예. 팔세토 그러니까 가성이랑 진성이랑 넘나드는 그 발성을 주로 사용하는데 게이예요. 예, 맞아요. 커밍아웃 했어요. 예. 동성애자인데 남성적으로도 묘한 매력이 있고 팔세토로 좀 넘어가는 그런 게 그 발성이 있어요. 굉장히 예. 좋습니다. 네. 느린 곡부터 빠른 후크송까지 다재다능하게 잘 예. 부르는 가수예요. 그리고 영화랑 결부를 시키자면은 007 스펙터라는 작품이 네. 샘 맨데스 감독의 007 시리즈 3부작 중에 마지막이거든요. 네, 그렇죠. 마지막 오프닝 시퀀스를 담당했던 이유 OST였는데 네. 사람들의 평이 되게 좋았어요. 라이팅 온 더 아. 글로리라는 이 곡이 네. 너무 좋다라고 사람들이 호평을 자작게 받아서 그 분위기라든가 그런 게 너무 잘 맞아서 스펙터는 평이 되게 안 좋던데. 예, 그냥 사실 그랬어? 그렇긴 했었는데 주제가만큼은 007에 부합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나쁜 의미로 옛날 007 같은 영화였지. 스미스 교수님 그 저기 배당률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배당률은 네. 더 헌팅 그라운드가 제일 높고 네. 탑독이고 그 다음이 스펙터. 아, 뉴스가 그리고 다크호스 정도. 그렇게 나와있군요. 그런데 저는 스펙터가 맞을 것 같아요. 음. 샘 스미스가 참석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제 분석의 근거는 조수미가 참석을 하는데 곡을 부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샘 스미스가 참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왠지 모르게 무대를 한번 쓸 것 같아요. 그 느낌은. 이전에 골든글로브에서는 사실 스펙터가 받았죠. 네네네. 네. 저는 스펙터보다는 네.
아델이 부른 스카이폴. 007 스카이폴이 아. 훨씬 인상적이고 아. 훨씬 노래랑 영화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인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음악적으로 이게 유스가 굉장해요. 사실 되게 어렵고 난해한 주제인데 너무 잘 풀어냈어요. 아, 조수미가 불러서가 아니라 저도 탔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긴 했는데 네. 참석만 한다라는 의미를 둔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확 기대치가 낮아져 버렸죠. 주제가상을 이병헌이 발표하고 아. 심플성 숨이 져 이래버리면 좋지 않을까 시나리오를 참, 그려봅니다. 예, 참 시나리오 좋긴 좋은데. 뭐 수미조라고 안 하고 작곡가를 작곡가는 부르겠지만 모르겠지. 이렇게 애드립으로 뭐 이렇게 수미조라고 아, 해준다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안 되니까 아쉬워요. 국뽕을 마셔보고. 예, 국뽕을 마셔보아요. 네, 다음 부분은 분장상입니다. 네. 매드맥스, 레버넌트, 그리고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유일하게 3개 영화가 나와서 후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된 영화가 12개인가밖에 없어가지고 네. 15개 아. 미만이면 원래 3개밖에 안 올려. 그런 식이군요. 예. 분장상 같은 경우에는 레슬리 반더월트라는 분이신데요. 영국 아카데미에서 분장상을 받으셨고요. 이분이 제일 유력하시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허연 분장 있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허연 분장 해줬는데 이분이 당연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완전 진짜 락 메탈을 느낌을 엄청난. 락 하던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뭐야? 대단하네. 그리고 두 번째 레버넌트는 시안 그리그 외 2명이신데 네. 엑스마키나 러브 앤 프렌즈, 레버 렛미고 같은 작품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가죽이랑 곰가죽을 너무 표현을 잘해서 그렇게 받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분장이라는 거는 그런 거 뭐, 피 원- 튀긴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주민 묘사도 괜찮았잖아. 예, 원주민 묘사도 물론 괜찮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얀 분칠에 비하면은 별로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압도적이죠. 예, 그 다음에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노이는 이거는 작년도 상반기 부분에 개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동명소설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였었기도 했는데 네. 멘토왕. 예, 멘토왕이에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은 그 맨 마지막에 날리는 대사를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소중한 순간이 오면 따지지 말고 누려라. 음. 우리에겐 내일이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음.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이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더라고. 영화 자체는 별로였거든요. 근데 분장이 어디에서 뛰어났었냐 하면은 30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세 노인까지 혼자서 연기를 하거든. 근데 그 한 명한테 모든 걸 다 집중해, 분장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분장상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주인공이 폭탄 제조하기도 하고 뭐 여러 사건에 다 연루가 돼요. 그 세기의 사건들에 뭐 국경지대에서 폭탄 하나 터트려서 탱크가 한 대가 뭐 전복이 된다거나 뭐 그런 게 많았었는데 원작을 보신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뭐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드맥스가 유력하고 뭐 예. 그다음에 뭐 창문을 넘어서 백세 노인이 다. 예, 그 정도긴 한데 그 다음이 그런데 네버넌트. 저는 그런데 그 진행자 말대로긴 한데 결국에 우승은 매드맥스? 예,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다음 부분은 시각 효과상입니다. 네. 작품에는 매드맥스, 마션, 엑스마키나, 레버넌트가 있습니다. 매드맥스는 앤드류 잭슨의 3명인데 네. 크리틱스 초이스 상을 수상했고요. 네. 이분들은 그런데 특징적인 게 조지 밀러 감독이 오래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예. 1980년대 어. 때 활동을 하다가 어. 이번에 와서 그 20년 동안 쉬었던 분들이야? 아니 다른 것도 다른 거 하고. 했겠지. 근데 부르면은 오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서 뭐 나는 슈퍼맨, 쾌걸 매버릭이라는 작품들이 있었대요. 네. 근데 저는 보지는 못해서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마션 같은 경우에는 리처드 스테머스 외 3명인데 네.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프로메테우스, 윈블던 등등에 나왔었습니다. 네. 이분도 리들리 스콧 사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카데미와는 연관성이 없어서 이번에 마션도 시각효과상을 받기에는 다른 게 너무 센 것 같아가지고 그쵸, 매드맥스. 힘들 것 같고요. 네. 엑스마키나라는 작품, 네. 앤드류 화이트 허스트 외 3명인데요. 네. 처음으로 시각효과상으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엑스마키나는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그치. 여우조연상 후보에도 올라가 있는 비칸데르가 연기를 하거든요. 그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도널 글리슨도 나오고. 네.
불쌍한 녀석. 예. 그렇게 이제 두 명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결말도 참 불쌍해. 예. 인공지능 개발자도 유명한 그 사장한테 불려가지고 네가 이 프로젝트를 도와줘야겠다라고 도널 글리슨이 요청을 받아서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개발자하고 도널 글리슨하고 개발자가 만든 인공지능인 비칸데라하고 셋이서 동거동락하는 일주일 동안 마치 천지창조 같은 영화지. 일주일간의 성서에서 에덴 동산 만들듯이 아, 그렇죠. 그런 거지. 재밌겠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왜 그러면 시각효과상에 들어갔느냐. 그 AI 인공지능 네. 비칸대로 얼굴만 나오고 나머지 몸은 다 이게 예, 기계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성 알몸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실험용으로 많이 쓰려고 과학자가 나오는 장면들에서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둬서 이 후보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로저 듀엣 외 3명인데 네. 스타트렉 더 비기닝, 스타워즈 에피소드, 시스의 복수 그리고 타임라인 등등에 참여를 했었던데요. 네. 근데 이거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좀 특이한 사항이 네. 전승용이라는 분이 오. 시각 효과팀에 기술로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로저 듀엣 외 3명 중에 한 명.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오. 근데 스타워즈랑 매드맥스가 시각 효과상 각축전을 벌일 것 같은데 저는 스타워즈가 받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그럼 이것도 이병헌이 나와서 스타워즈 승용아! 너 받았대! 막. 그 다음에 레버넌트는 카메론 발트바워의 3명이신데요. 네. 이분도 엑스맨 그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 아. 참여를 하셨다고 하네요. 예. 그냥 간단하게 소개되는 거는 이게 2번째라고 하네요. 어떤 예. 부분이 유력한가요? 시각 효과상은. 제가 이거는 봤 스타워즈. 스타워즈. 네. 그 다음이 매드맥스. 네. 둘이 경합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스타워즈가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타워즈가 미국 내 인지도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기술상들 쭉 올라오면서 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J.J. 에이브럼스가 새로운 캐릭터도 만들어내고 시각적으로 스타트rek에 썼던 거를 갖다 고스란히 잘 인용을 했다. 네. 그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매드맥스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거의 실제적으로 보여주려는 게 더 많았고 적재적소에 배치된 것도 너무 훌륭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둘이 경합을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스타워즈. 너무 네. 쟁쟁하다. 네. 두 개가 너무 쟁쟁해서 누가 받아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전승용 씨의 수상을 기원합니다. 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네. 다음에 편집상 네. 또 레버넌트, 스포트라이트, 빅쇼트, 매드맥스 스타워즈입니다. 아 드디어 스포트라이트랑 빅쇼트가 나왔네요. 예, 레버넌트는 스티브 마리온이라는 분이 네. 편집. 네. 트래픽, 비유티풀, 바벨, 21g, 모뉴멘츠맨, 세기의 아. 작전 등 이분도 사단이신데 네.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영화 몇몇만 봐도 너무 작품성 있는 작품들을 많이 편집을 하셔서 근데 이분은 땡보 아니야 땡보? 왜? 이거 롱테이크가 너무 많아갖고 아, 편집할 거 없잖아. 아, 그래서 롱테이크 너무 많잖아. 아, 그래서 꿀보직인데? 과연 꿀보직이었을까? 다음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 톰 메가들 감독이고요. 네. 갓즈 포켓, 이너월드, 코블러 등등의 편집을 맡았었고요. 네. 이 편집 감독님은 네. 갓즈 포켓이라는 필립 셰어머 호프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마지막에 찍은 거예요. 유작이에요. 뭐 그러고서는 계속 다른 영화들 홍보 때리다가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해서 나왔었던 작품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개봉을 했어요. IPTV 서비스로도 나왔을 텐데 네. 남자 둘이 나와가지고 인생의 갈등을 겪으면서 뭐 이러이러한 일도 있었는데 뭐 너는 이렇게 했어야 됐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어느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세 명이서 또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영화긴 한데 이것도 저는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편집은 잘 모르겠지만 이걸 맡으셨다고 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빅쇼트 같은 경우에는 헨크 코인 감독님 LA 비평가협회 편집상 수상 그리고 주요 영화로는 지미 핸드릭스, 트리 오브 라이프, 헐리우드 폭로전, 닉슨 등등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옛날부터 편집 감독님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네요. 아. 닉슨만 이야기해도 90년대 영화라 가지고 네. 그런 걸로 좀 유명했었다고 그러고 LA 비평가협회 편집상을 수상하긴 했는데 네. 아쉽게도 유력 수상에는 못 미친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매드맥스 네. 마가렛 식셀이라는 감독님이시고요.
크리틱스 초이스, 시카고 비평가 협회, 그리고 영국 아카데미에서 편집상을 휩쓸었습니다. 거의 이분이 유력하다고 외신들도 많이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스타워즈는 메리앤 브랜던, 엔들리스 러브, 스타트렉 다크니스, 슈퍼8 편집 감독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슈퍼8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걸로는 세턴 어워즈라는 시상식이 있어요. 네. 예, 거기에서 최우수 편집상을 타신 경험이 있으셨는데, 근데 이분도 솔직히 스타워즈가 시각적인 거가 너무 많아서 이야기적인 거를 물론 편집을 함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대요. 그 미국 내에서도. 예전에 스타워즈에 있던 캐릭터들을 너무 부각을 안 시키는 거 아니냐. 조금 향수를 느끼고 싶었는데 각본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편집 때문에 죽은 게 좀 있었다라는 아쉬움들이 있어서 제일 유력한 후보로는 매드맥스 정도가 있겠고요. 네. 예, 다크호스로 꼽아볼 수 있는 거는 빅쇼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배당률은 어떻게 나왔나요? 매드맥스가 1위고 그 다음이 빅쇼트. 나머지는 좀 힘든데 스포트라이트하고 레버넌트가 비슷한 수준. 스타워즈는 거의 받지 못할 확률이 높고 올해 영화 시상식 할 때 내가 편집상 매드맥스 꼽았잖아. 아, 그렇죠. 미안해요. 내가 그걸 언급을 안 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매드맥스는 딱 생각해봐도 촬영장에서 그렇게 박진감 넘치게만 찍었을 수는 없어 절대로.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찍었겠지만 그 장면 그대로 보냈으면은 맥없는 장면 굉장히 많았을걸? 편집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박진감 넘치는 거지. 네. 다음 상은 의상상입니다. 네. 의상상엔 캐롤, 매드맥스, 레버넌트, 신데렐라, 데니 시걸이 있습니다. 네. 샌디 포엘이라는 분이 캐롤이랑 신데렐라 두 개 부분으로 올라갔어요. 이분이 또 옛날에 영 빅토리아라는 작품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신 이력이 있고요. 셔터 아일랜드, 벨벳 골드마인,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등등 꽤 오래전부터 하신 분이기도 하셨고 네. 공로상을 수상한 경험도 계세요. 그러고 보면 블란쳇도 두 개가 똑같이 모델이 됐네. 네, 그렇죠. 확실히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이분이 의상상을 타실 것 같아요. 너무 유력해서 물론 다른 작품 매드맥스라든가 레버넌트라든가 데니 시걸이라든가 있기는 있는데 캐롤에서도 제가 언급을 안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케이트 블란쳇이 가방을 3개 들고 댕겨요. 하얀색 가방을 3개를 들고 댕기는데 제일 조그만한 거,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그런 부분도 되게 디테일을 엄청나게 잘 살리시더라고. 맞아. 아름답게 보이려고. 인형 같은 것도 그 시대의 그 인형의 그 옷들까지. 그것도 본인이 한 거야? 신경 써가지고 그걸 했대요. 디테일하구나. 난 몰랐었는데. 그래, 인형이 이뻐 보이더라니까. 네, 그래가지고 신데렐라도 의상만 놓고 봤을 때 장을 만들어진 영화긴 하지만 캐롤로 수상이 유력시 될 것 같고요. 네. 매드맥스 제니 비버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충격적인 게 빨간 내복이었었죠. 그것도 본인이 예. 직접 만들어서 입힌 거겠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었는데 외국도 마찬가지였대. 그리고 워낙에 또 유명했었던 게 이모탄의 그 의상. 특출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후보로 올라갔었다는 후보니. 예, 그렇게 있었고요. 배당률을 보면은 매드맥스가 일단 1위고 네. 신데렐라가 약간 차이나게 2위인데 경합이 되는 정도고 그 다음이 캐롤. 그래서 캐롤하고 신데렐라 합쳐서 샌디 포엘이 받을 확률이 반 정도 되고 매드맥스가 반 정도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닐까. 예. 레버넌트는 제클린 웨스트라는 분이시고 데니 시걸은 파보 델가도라는 분이신데 이분들을 언급을 거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클린 웨스트라는 분도 많이 유명해요, 사실은. 뭐 아르고라든가 갬블러, 트리 오브 라이프라든가 그런 작품들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내셨는데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한번 위너를 타신 분이시기도 해요. 벤자민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샌디 포엘이 너무 유명해서, 그리고 데니 시걸 같은 경우에는 의상보다는 미술 쪽이 아무래도 좀 강한 것 같아서, 물론 우리가 알만한 작품들도 있어요. 뭐 비유티풀이라든가 나쁜 교육, 레미제라블, 백설공주, 커먼웰스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캐롤이 좀 더 세지 않았나, 제가 본 작품들 중에서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난 궁금한 게 레버넌트에서 네. 곰 가죽은 네. 당연히 의상상이었는데 네. 이게 의상에서 도구로 넘어가잖아. 네. 그럼 이게 의상 감독이 준비한 건가 미술 감독이 준비한 건가, 그거랑 말 가죽은
이거 원래 미술 쪽의 도구잖아. 근데 맨몸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의상인가 미술인가? 의상은 아니지. 침낭이지, 침낭. 침낭 정도로 뜻이 입잖아. 침낭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이불이지, 같아요. 이불. 뭔가 이게 막 교차가 되는 느낌? 네, 촬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촬영상에 역시 매드맥스, 그리고 헤이트풀 에잇, 캐롤, 시카리오, 레버넌트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얘기 드릴게요. 매드맥스 존세일 감독님이시고요. 레인맨, 콜드 마운틴, 드림캐쳐, 스팽글리시, 리플리, 잉글리시 페이션트, 퍼펙트 스톰 등등등. 네. 그리고 시카고 비평가 협회랑 LA 비평가 협회에서 촬영상 위너를 거머쥐셨어요. 올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촬영하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매드맥스 자체가. 네. 저도 촬영상을 주기는 했는데 네. 헤이트풀 에잇은 로버트 리차드슨이라는 그 감독님이 맡으셨는데요. 장고 분노의 주적자, 휴고, 셔터 아일랜드, 에비에이터, JFK, 플래툰. 네. 플래툰을 이야기한 거 보면은 이분도 꽤나 오래되신 촬영 그쵸. 감독님이시고 꽤나 다뤘었지. 예, 한번 다뤘었기도 했고 유명하셔요.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타란티노 감독님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아가면서 찍었을 것 같아서 좀 안쓰럽긴 해요. 네. 예. 그 다음에 캐롤 같은 경우에는 에드워드 러치맨이라는 분이신데 네. 이분은 광고랑 영화를 넘나들면서 아. 그렇게 촬영 감독을 역임하신 분이신데요. 네. 캠파크라는 영화제에서는 알만한 작품인데 이게 다 누드로 나오는 아.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예, 좀 촬영하기 좋았겠네. 예, 충격적인 작품의 촬영 감독이 아니라 아예 감독으로도 공동 연출하신 이력이 있고요. 에린 브로코비치, 파프롬 헤븐, 아인나데어 등등등. 네. 예, 저번에도 아인나데어도 얘기를 했지만 그 7명 담으면서도 참 행복하셨다고 그래요. 후문으로는. 그 다음에 시카리오, 네. 로저 디킨스라는 감독님이시고 네. 언브로큰, 프리즈너스, 스카이폴, 시리어스맨,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네. 다우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쿤든, 파고, 쇼생크 탈출, 바톤 핑크, 호미사이드 뭐 등등등등 있는데 네. 이분은 특이한 이력이 코엔 형제랑 많이 작품을 그치. 했었다는 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바톤 핑크도 있고. 예, 바톤 핑크도 있고요. 근데 시카리오 같은 경우에는 촬영도 물론 촬영이지만 보여지는 게 충격적인 것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루고자 한 촬영 워킹을 썼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쵸. 적외선 촬영 그것도 굉장히 예. 깜짝 놀랐고. 예, 구감 쇼트도 굉장히 좋았고 하늘에서 그 멕시코를 바라보면서 네. 예. 이 사막이 어떤 땅인지 보여주마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많이 찍어서 후보에 오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후보는 많이 올라갔는데 상을 못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레버넌트 제일 유력하죠. 그쵸. 제가 봤을 때 에마누엘 르베즈키 감독, 네. 이냐리투 감독의 사단, 예, 뭐 그 정도로 설명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칠드런 오브맨, 네. 뉴월드, 슬리피 알로 등등 뭐 그런 게 있고 영국하고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촬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래비티 빼면 안 되지. 예, 아 그래비티, 거의 이냐르투 감독의 영화가 아니라 엠마뉴엘의 우리가 얘기했잖아. 예, 영화가 레버넌트라고 아니라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번에 받으시면 3관왕이에요. 사면패. 예, 3연패인데 네. 그거를 위협할 만한 세력이 존 세일 감독인데 매드맥스 감독. 네. 근데 3관왕을 하면은 또 이것도 역사에 남는 거거든. 그쵸. 촬영상을 3번 받은 감독이 없었으니까 연속으로. 그래서 이게 긴가민가 하긴 해요, 사실은. 배당은 압도적이긴 해. 예, 배당은 압도적이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에마누엘 노베주키가 받지 않을까. 네, 이제 각색상입니다. 예. 빅쇼트, 마션, 캐롤, 룸, 브루클린입니다. 이제 좀 다른 작품들이 올라왔네요. 네, 좀 다른 작품들도 좀 올라왔죠. 네. 빅쇼트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었던 아담 맥케이가 각색까지 맡았어요. 그러니까 각색이라는 거는 뭐 쉽게 설명드려서 원작이 있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새로 고쳐서 각본을 쓴 그거에 주는 상이기도 하죠. 네. 마이클 루이스 작가의 빅숏이라는 원작을 토대로 만든 작품이고 미국 작가조합상, 영국 아카데미 크리틱스 초이스, 시카고 비평가 협회 등등등의 각색상을 휩쓸기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도 제일 유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션 같은 경우에는 드루고다드 설명을 제가 초반에 해서 네. 참고를 하셔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안타깝게도 후보에는 많이 올라갔으나 상은 못 탔고요. 클로버필드라든가 케빈 인더 우즈의 각색도 맡으셨었고요. 캐롤의 필릭스 나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방송에 스미스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네. 참고를 해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룸 같은 경우에는 엠마 도누라는 분이신데요. 네. 룸이라는 작품이 올라왔는데 이게 2010년도 작품이래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실화를 다룬 작품이고 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7년 동안 음. 감금을 당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소녀가 17살 때 납치가 돼요. 그래서 24살까지 창고 같은 데 갇히게 되는. 이제 거기에서 또 강간 같은 걸 당해서 아이를 또 낳아요. 근데 그 아이와 잘 이야기를 해서 방을 탈출하는 그런 내용인데 탈출보다도 그 후의 이야기를 좀 더 잘 다룬 소설 작품이라고 해요. 저는 봤지만 한번 보셨으면 하는 거는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사후 처리에 대한 내용을 잘 다룬 것 같아서 저는 추천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브루클린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니콤비라는 분이 각색을 하셨고 네. 꽤나 유명하죠. 예, 와일드, 어바웃 어 보이, 피버 피치, 사랑도 보상이 되나요? 만드셨는데 이분도 유명하시죠? 스미스가 좀 잘 알지 않나? 축구도 유명한 사람이야. 축구? 축구 팬으로 유명하거든. 그래서 축구 관련 책도 꽤 많이 쓴 게 있고. 그거를 대변해줄 수 있는 게 피버 피치도 피버 피치. 예, 축구에 대한 그런 것도 나왔었고 어바웃 어 보이에서도 축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잠깐. 다른 거에서도 중간중간에 요소요소에 축구 보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거를 넣은 각색가로도 유명하신데 자기가 글을 쓰다가 아무래도 나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때려치고 나와서 한 이력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각색상은 빅쇼트. 쇼시기가 본 빅쇼트는 어땠나? 전 별로 재미없었어요. 전 인사이드 잡이 더 재밌었고 글쎄요 각색은 저는 캐롤이 더 나죠. 근데 나머지 작품을 다 못 봐서 어떻게 언급드리긴 뭐하네요. 어쨌든 간에 각색상은 빅쇼트가 제일 유력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빅쇼트가 제일 유력하고 그 다음에 룸이 좀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 수상 확률이 거의 없는. 그 다음은 각본상입니다. 스파이 브릿지, 인사이드 아웃,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턴, 엑스마키나,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스파이 브릿지부터 설명드리면은 매참원 외 2명인데요. 네. 근데 왜 2명이 코인 형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 각본에. 근데 코인 형제는 너무 유명하니까 네. 매참원이라는 분은 이번이 2번째 각본이라고 하는데요. 네. 스윗 프랑세즈라는 작품으로 네. 또 각본을 맡으셨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네. 나치군의 장교와 그리고 프랑스군의 여인이 사랑을 하는 내용인데 금지된 사랑이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본을 쓰셨는데요. 나쁘지 않은 작품이라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피트 닥터 외 4명, 네. 업, 파티 센트럴, 마이크란트,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헝거게임 캐칭 파이어, 네. 미스 리럴 션샤인 등등 각본을 맡으셨는데요. 네. 인사이드 아웃 29화를 참조하시면은 효식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네. 피트 닥터가 아이의 뇌 속이 궁금해서 네. 생각하고 있는 게 궁금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네.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턴 힙합 명화지. 예예 앤드리아 버로프의 4명 NWA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드렁크 타이거, 윤미래, 다이나믹 듀오 예전에 있었던 뭐 허니 패밀리라든가 무브먼트 그리고 요즘에는 뭐 IK라는 크루가 있는데 뭐 네. 스윙스 뭐 그런 뭐 저기 슈프림 팀 뭐 그런 데 들어가 있었던 데나 하여튼간에 지금 현재로는 일리네어 크루 도끼라든가 더 콰이엇 있는 그런 팀들에 관한 내용 중에 이 NWA는 어떤 쪽이었냐면은 흑인 인종차별하지 말라 갱스터적으로 세게 밀어붙였던 우리를 이렇게 폄하하지 말라 이랬던 사람들이 내부 뭉쳐가지고 만들었던 그룹인데 닥터들의 헤드폰 아시죠? 예, 그 닥터들의 헤드폰의 진짜 창시자 닥터들의 그리고 이지, 아이스큐브 아이스큐브는 우리나라 까기도 무진장 까는 놈인데 나쁜 놈의 시기인데 얘도 있었고 MC랜 그리고 DJ 엘라 등등이 속한 그룹이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요즘에 힙합 열풍이라서 보셨던 분들도 아 이런 힙합이 있었나? 이렇게 느끼셨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그런 힙합이었는데 우리나라 힙합식으로 바뀌어서 지금 나온 게 그런 거예요. 힙합 문화가. 어저께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 데프콘이 나와가지고 뭐 힙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지만 뭐 동부, 서부, 남부 뭐 그런 식의 힙합 스타일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치.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라마적인 걸로 이 작품을 만들었지만 이런 갱스터적인 랩을 날렸던 애들도 있었구나. 그런 식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엑스마키나는 알렉스 가랜드라는 분이 각본 맡으셨고, 네. 크리틱스 초이스의 SF 호러상,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신인 감독상, 그리고 시카고 비평가 협회 유망 연출상 등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어요. 각본을 맡았었던 거는 비치, 저지 드레드, 28일이랑 28주 후 시리즈도 맡으셨고, 네. 선샤인, 네버 렛미고 등등의 각본도 참여하셨는데, 네. 엑스마키나 각본 받기에는 너무 광고에 과장되게 때려가지고 정말 흥미가 별로 안 가더라고요. 외신에서도 좀 힘들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포트라이트인데요. 토마스 메카시 감독상 후보로도 올라가신 분인데요. 밀리언 달러 암, 코블러, 윈윈, 더 비지터 등등의 각본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네. 시카고 비평가, 전미 비평가, 런던 비평가 등에서 수상을 하셨고요. 다 비평가에서 수상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제일 유력하다고 그래요. 예, 저는 코엔 형제가 들어가서 스파이 브리지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네. 스포트라이트를 제가 실제로 보고서 느낀 게 그래 뭐 저 정도면 엄청 잘 다룬 거네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유력하실 것 같고요.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거는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턴 그런 생각을 잠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본상까지 다뤘습니다. 3부에서 감독상,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 그리고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그리고 작품상까지 3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